반 전체가 체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통과하려고 모두가 선생님에게서 자극제를 샀습니다. 주인공만 제외하고요. 그는 비싼 자극제를 살 돈이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다른 사람들은 마법 손목 중량을 착용하고 겨우 30개의 턱걸이를 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한계입니다. 주인공의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그가 자극제를 사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마법 팔찌의 무게를 몇 배로 늘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멈추지 않아요. 그는 100개의 턱걸이를 쉽게 해내며 다른 사람들을 굴욕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패배자가 어떻게 자신들을 능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아킨은 최하위의 에그블랭커였고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삶을 고치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를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와의 거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그의 비참한 삶을 즉시 끝내면서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잠시 후 그는 아직 끝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으로 깨어납니다. 우리 소년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의 큰 하얀 나무를 보며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 그에게 그것을 소환한 것을 축하하며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다가 결국 다른 세계로 왔음을 깨닫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이 세계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떠다니는 책이라 여깁니다. 소원을 3가지 들어주는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골드핑거였다. 3가지 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첫 번째 요청으로 대담하게 10가지 소원을 요구한다. 그 말을 듣고 악마의 책이 흥분합니다. 원래 소환자가 아님을 빠르게 알아차린 악마는 새로운 영혼이 조의 몸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진정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우리 소녀는 몬스터가 몸에 원래 영혼을 삼키고 그것을 차지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바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세계에 도착했음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곳을 떠나려 하지만 악마는 손가락을 튕겨 그의 몸에 불길을 붙입니다. 계약 위반을 생각만 해도 그는 끝없는 지옥 같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비명은 거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악마는 그 소년이 정말로 생각했던 것만큼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이 헛소리를 끝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기업 배경을 가진 주인공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악마의 처벌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 못하게 하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협상하려 하자 악마는 흥미로워합니다. 조는 가능했다면 이미 그의 몸을 차지했을 것이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이것이 그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대담한 발언에 악마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악마와 거래를 생각해본 첫 번째 인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갑자기 그는 계약에 서명할 기회를 얻고 악마는 그의 소원 하나를 이루어 새로운 시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첫 소원으로 1000개의 소원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그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고 비웃으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새로운 상색의 거래가 끝났다고 말하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밤새 그에게 공격당한 마약 중독자처럼 보였다. 새로운 상사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를 버렸지만 그는 어차피 이제 거의 노예나 다름없으니 참기로 한다. 그가 아파트에 들어서자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그는 피로 서명된 빈 문서를 집어들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나고 머리 뒤쪽에 금속 배트로 맞는다. 무례한 침입자는 전화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리치지만 그의 파트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는 그 아이가 예언자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우리의 주인공이 그들에게 누구냐고 묻자 금발의 남자가 가슴을 세게 차며 그의 쓸모없는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 남자는 게으른 아들의 빚을 갚느라 자신을 소진시키는 어리석은 엄마를 둔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엄마가 그가 항상 쓰레기일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웃기다고 생각하며 그와 엄마를 산소 낭비라고 부릅니다. 조는 어린 시절 더 이상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엄마에게 말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해서 죽는 악몽을 꾸었고 언젠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봐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가 신탁자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물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단순히 리틀 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져도 항상 그를 위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그는 열정적으로 금발 남자의 얼굴에 번개 같은 속도로 주먹을 날립니다. 갑자기 그 불량배가 날아가면서 그의 동료는 큰 소리를 듣고 아이를 죽이기 전에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의 몸이 바로 옆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그의 얼굴은 성형수술로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두 사람은 그의 분위기가 변한 것을 보고 그가 실시간으로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녀는 그들에게 가장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녀석들에게 입을 닥치라고 말합니다.
E랭크 꼬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한 깡패는 준에게 다리 하나쯤 부러뜨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자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들이 자신의 힘에 대해 얘기하는 걸 알아차리고 아마도 자신보다 더 높은 레벨일 거라 생각합니다. 준이 파이프를 머리 위에서 휘두르자 존은 그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걸 보고 쉽게 피합니다. 그는 곧바로 고릴라 뒤에 나타나 무릎으로 살짝 건드린 후 거친 발차기로 바보를 날려버립니다. 그 후 그의 파트너가 뒤에서 공격하며 어떻게 이 랭크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민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조가 자신을 못 본다고 생각하고 갈비뼈를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회전킥에 의해 자신의 갈비뼈가 부서집니다. 마치 어젯밤 쓰레기처럼 내던져지면서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린 유의 명령으로 대출금을 받으러 왔다며 우리 소년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사채업자에게 그의 상세에게 돈을 제때 받을 것이니 진정하고 그의 삶에서 꺼지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깡패들은 그의 말에 떨며 급히 정문으로 나갔다. 조가 악마에게 그가 있는지 묻자 골드핑거는 그 아마추어가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답하고 악마는 그에게 도움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녀는 흥분하여 그를 보스라고 부르며 그의 힘을 빌리면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마를 짜증나게 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감히 한계를 넘어서 사용하면 쉽게 생명을 끝낼 수 있는 힘을 휘두를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보스에게 묻습니다. 골드핑거는 그가 보상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시키지만 당분간 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잊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골드핑거는 그가 힘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미친 듯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조가 비밀리의 운명적인 파트너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 후 그는 상사에게 두 번째 소원이 뭔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묻지만 악마는 그냥 잊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울 게 많고 그의 새로운 몸이 별로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년의 삶이 실제로 어땠는지 더 잘 이해하려고 조의 전화를 꺼냅니다. 먼저 그는 가족으로부터 메시지나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여동생의 문자를 열었을 때 그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녀는 얼마 전 그에게 어머니가 혼수 상태라 최대한 빨리 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걱정에 잠긴 여동생을 발견한다. 잠시 후 그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그가 이전에 여동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본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그는 그녀의 상태가 기억 속 모습과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조의 잘못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늦어서 미안하다고 여동생에게 사과하고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묻지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어떤 변명을 할 건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훈련과 악마 소환에 대해 했던 어리석은 변명들을 반복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며 엄마가 그의 빚을 갚으려고 힘들게 일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그가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어머니가 그의 끝없는 빚 때문에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자 그는 조용해진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이제 충분하다며 그에게 6개월치 생활비가 담긴 카드를 건네고 어머니는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땀을 흘리며 그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차분하게 자신에게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밖에서 골드핑거는 그의 어두운 감정을 감지하고 왜 인간 소녀의 말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묻습니다. 악마는 그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조의 여동생이 과거에 저질렀던 자신의 비참한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 말에 그의 상사는 웃으며 그의 계획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는 강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묻고 악마는 그가 자질을 증명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나이트클럽에서 채권 추심원의 보스는 비서에게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으니 팀을 빨리 움직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서는 한 학생이 그들의 부하 3명을 때렸다고 알립니다. 그 말을 듣고 갱스터는 그의 부하들이 기한 전에 돈을 받으려다가 그의 평판을 망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비서는 벌을 주겠다고 하지만 학생이 자신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들을 때려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에 보스는 주의를 기울이며 조의 프로필 보고서를 재빨리 집어듭니다. 그는 그 소년이 겉보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로도 레벨 2가 레벨 3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비서에게 그 소년을 주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장면은 아침 조깅 중인 우리의 영웅으로 바뀝니다. 친절한 이웃이 보충제를 좋은 가격에 제안하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그가 활기찬 모습을 보며 그 남자는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조는 제대 후 몸에 익숙해지고 근육을 키우며 정보를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능력자들이 오라클이라 불리고 강해지기 위한 보충제가 매우 비싸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한계를 확신할 수 없지만 약물로 며칠 훈련한 것만으로도 근육이 꽤 붙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오고 받자마자 상대방이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고 소리친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다음날 학교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던 걸 기억한다. 그는 A부터 E까지 6등급이 있다는 걸 배우고 다음 등급으로 가려면 자신의 등급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이는 큰 차이로 인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는 5층으로 나뉘어 있고 E등급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장 외곽에 있습니다. 반면 D등급 이상은 내부층에 있습니다. 자신이 최하층 쓰레기임을 깨달은 그는 빨리 강해져서 중간층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네안데르탈인이 뒤에서 그를 콧물로 때리고 그의 얼굴을 보고 웃습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우리 친구가 너무 약해 보여서 그들도 그를 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비록 그도 그들처럼 레벨 1 오라클인데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친구는 그런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짜증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에 나타납니다. 밖에서 그는 스트레칭을 하며 학교 생활이 꽤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부릅니다. 몇 분 후 코딱지 남자는 우리 친구가 반에서 제일 강한 녀석과 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조가 싸우는 걸 자주 봐서 놀라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아이가 주인공에게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자의 진정한 가치는 힘에서 나오며 그의 레벨 1 힘은 쓸모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은 괴롭히는 아이에게 너도 레벨 1 쓰레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괴롭히는 아이는 화가 나서 훅을 던집니다. SH는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쉽게 잡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비틀며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화가 난 남자는 자신이 그에게 제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조가 전보다 더 커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다음 조는 힘이 전부라는 남자의 말을 되돌려주며 그의 얼굴을 때려도 되겠냐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 남자는 맞을까봐 땀을 뻘뻘 흘린다. 코치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소년이 수업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몹시 화를 낸다. 코치는 여전히 짜증난 얼굴로 문제를 일으킬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소년은 순진한 얼굴로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불량배가 손을 확 빼고 놓으라고 합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코치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경고하고 모두에게 테스트를 위해 줄 서라고 합니다. 곧 학생들이 철봉 옆에 모이자 지지아 코치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가오는 다른 학교들과의 대회에 대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좋은 성적이 학교에 영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명문 학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연설이 끝날 즈음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기적의 보충제를 홍보합니다. 도전은 불량배가 50개의 턱걸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추는 감명받지 않고 이것이 진지한 시험보다는 틱톡 챌린지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반장님은 그가 며칠 동안 메시지를 무시해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급히 그저 궁금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주제를 바꿔 왜 그가 선생님의 수상한 보충제를 안 사려는지 묻습니다. 조는 단호히 돈이 없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그 구매를 건너뛰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경고하려 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름이 불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보냅니다. 그녀는 25개의 풀업을 하다 실패하지만 코치는 그녀가 2병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수를 35로 올려줍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모든 학생이 비싼 물건을 산 이유가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학될 위험이 있습니다. 드디어 조갑 해설 차례입니다. 코치는 주인공이 한 병도 안 샀다는 걸 알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떠오르며 그는 쓰레기 같은 물건을 사지 않은 그에게 본보기를 보이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지호는 턱걸이 바와 손목 보호대를 살펴보며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뒤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발을 잡자마자 그의 눈이 커집니다.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끼고 손목 보호대의 결정들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결정이 무게 제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며 자연스럽게 반복 횟수를 늘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소위 약골이라 불리던 그가 쉽게 그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조가 100번 넘게 반복하자 그들은 정신을 잃고 최소한 2등급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가 마침내 발을 놓자 군중이 그를 둘러싸고 끝없는 질문을 퍼붓습니다. 한편 코치는 그 소년이 몰래 강화제를 사용했는지 의심하며 얼어붙습니다. 학생들이 그가 보충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자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영웅을 위한 악랄한 계획을 세운다. 장면은 교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2차 이벤트 취소에 대해 전화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가 자금이 부족하고 3등급 학생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시스템이 엘리트 예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상위 학교로 흘러가고 있다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교장은 좌절감에 얼굴을 감싸며 학교가 단 하나의 엘리트 예언자도 배출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리 케이스 속 검은 수정에 머물렀고 학교 운영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사무실 밖 지지아 코치의 목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코치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엘리트 오라클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름 목록을 내려놓습니다. 교장은 그 종이를 훑어보고 즉시 그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겨우 1급 수준임을 알아차리지만 코치는 그들을 신동으로 팔고 있습니다. 코치는 한 학생이 예언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교장은 그 말에 넘어가 누구인지 묻는다. 이야기는 다시 우리 영웅이 악마와 함께 교장실로 향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저주받은 책이 이번엔 무엇을 꺼냈냐고 묻지만 존은 조용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교장의 평판이 나쁜 걸 기억하며 이 만남에서 아무 일도 없길 바랍니다. 손잡이에 손을 대려는 순간 불길이 나타나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악마는 언급했던 소원이 드디어 나타났다며 신나서 환히 빛났습니다. 그는 조에게 빨리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조는 타이밍이 나쁘다고 불평합니다. 그의 생각이 끊기자 교장 선생님이 침묵을 깨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선 조는 정중히 교장 선생님께 왜 부르셨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학교 기록을 보며 학생에게 예언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교장 선생님은 스스로 대답하며 결국 모든 것은 돈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저없이 조에게 지금 그만두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교장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조가 그저 가난한 아이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약한 학생들과의 손실을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수업료 환불도 고려합니다. 조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잠시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악마의 눈이 커지며 결정체가 목표임을 깨닫고 영웅에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는 저주받은 책에게 조용히 스스로 잡으라고 속삭이지만 악마는 즉시 다른 누군가가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주는 생각에 잠기며 반드시 중간 도시 구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퇴학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학원의 학생 중 누구도 E2 레벨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악마에게 임무 보상을 자신이 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순간 악마는 조의 계획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조는 그가 말하기 전에 차용 능력을 원한다고 선언하며 그를 막습니다. 골드핑거는 폭발적으로 소리치며 그 선택이 얼마나 미치고 위험한지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소녀는 단호합니다. 퇴학당하면 악마의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저주받은 책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골드핑거는 마지못해 포기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다. 조 앞에 빛나는 패널이 나타나 그에게 빌린 힘 기술을 원하냐고 묻는다. 그는 즉시 망설임 없이 수락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의 생각을 끊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수준을 다시 평가한 후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교장은 희망 없는 요청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접촉하자 조의 힘이 기록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별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순수한 오라를 발산하며 교장을 놀라게 합니다. 악마조차 놀랐습니다. 아이의 에너지가 자신의 힘을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교장은 충격에 물러서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조가 어떻게든 4번째 레벨에 도달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방금 전이죠.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되찾으며 소년에게 다가오는 학교 대회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조는 갑작스럽게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이해하려고 놀란 눈으로 깜빡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는 아마도 교장 선생님이 리를 학교로 끌어들여 교육부 앞에서 자랑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운영을 위해 쓸모없는 학생들을 솎아내려 했다고 인정하며 조를 이 혼란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보상으로 조에게 전액 장학금과 매주 6병의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학교를 대표해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학교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달은 우리 소녀는 기회를 잡아 선반 위에 있는 검은 수정 크리스탈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것이 검은 별 크리스탈로 조각되었고 이전 교장이 가져온 것이며 학교의 신념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무너지면 그 상징은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쉬며 그것을 넘겨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우리 영웅은 자신감 있게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요. 교장 선생님은 주제를 바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어봅니다. 조는 자신의 힘을 그동안 숨겨왔다고 말해요. 교장은 레벨을 숨기는 게 최고의 프로게이머 기술이라며 거의 숨이 막힐 뻔하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그때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조를 엘리트 반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2층 전체가 엘리트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화제를 바꾸며 그녀는 그가 교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캐묻지만 조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대충 넘긴다. 바로 그때 지지아 코치가 전속력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는 교장에게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사과합니다. 여성 교사는 그를 제지하며 조가 퇴학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반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교장이 그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고 그 말에 코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아이가 짧은 시간에 4단계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하며 중얼거린다. 악마가 즉시 끼어들어 그에게 임무를 상기시킨다. 골드핑거는 그의 힘이 영원히 인간을 속일 순 없다고 경고하고 그는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는 무료 보충제를 받고 퇴학을 면했으니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보며 그는 진짜 위기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빚임을 깨닫고 빠르게 돈을 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는 더 우울해 보입니다. 먼지 쌓인 낡은 지역을 둘러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허름한 곳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한 남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밝은 미소로 그에게 오라고 한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그 남자는 항상 수업 업무에 묻혀 있어서 더 빨리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장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고 조는 즉시 그가 정말로 여기 유일한 선생님인지 묻습니다. 장 선생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학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고급반에 배정된 유일한 교사라고 말해요. 훈련을 위해 가장 안쪽 구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깥 복도는 먼지만 쌓인다고 덧붙입니다. 문을 열며 선생님은 조에게 걱정 말라며 시설이 여전히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주인공은 경이로워합니다. 내부는 외관과 달리 세계적 수준의 체육관 같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율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요. 그는 여기가 활기찬 학생들로 가득한 5성급 피트니스 클럽 같다고 느껴요. 몇몇 학생들이 그를 곁눈질합니다. 선생님은 모두를 불러 신입생을 소개해요. 그는 정중히 인사하며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뒤쪽 빨간 머리 남자가 즉시 문제를 일으키며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조를 조롱하고 연기 그만하고 연줄 써서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호통치며 웬하우에게 조심하라고 하고 조가 실력으로 전학 왔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믿지 않아요. 그는 쉬운 먹잇감을 본 포식자처럼 눈을 좁히고 저우에게 싸움을 겁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오랜만에 결투를 보게 되어 흥분하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뒤쪽에 있던 금발 학생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분홍 머리의 소녀가 싸움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자 금발 학생은 흥미를 보이며 그 이른바 전학생에 대해 더 물어본다. 우리의 영웅에게 돌아와서 선생님은 그에게 도전을 거절하라고 조언하지만 조는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치명적인 힘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덧붙여요. 한편 교무실에서 교장은 신입생이 벌써 싸움을 걸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거의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화로 우리 아이가 웬하오의 도전을 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싸움으로 돌아가서 양쪽은 서로를 마주하며 강한 오라를 모으면서 물러서지 않아요. 교장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단지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고 싶어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경기장에서 결투가 열리도록 허락합니다. 두 학생은 각자의 책상 뒤에 서서 선생님의 규칙 설명을 듣습니다. 첫째, 외부 간섭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둘째로 두 전투자는 같은 별 등급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원우는 저우가 정말로 2등급 오라클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선생님은 지침을 마무리하며 급소를 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합니다. 두 상대는 서로를 빙빙 돌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는 패배자가 나중에 보복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얼굴에 일격을 가하거나 항복하면 결투는 바로 끝납니다. 손을 흔들며 선생님은 빨리 끝내기를 바라며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웬하오는 앞으로 돌진해 그의 목을 노립니다. 그는 움츠리지 않고 웬하오의 팔을 잡아 던져버립니다. 빨간 머리의 남자는 이 사람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즉시 다시 휘두릅니다. 웬하오는 끊임없는 공격을 퍼붓지만 조는 차분한 정확성으로 각각의 공격을 피합니다. 웬하오는 갑자기 기어를 바꾸고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공중에서 다리가 비틀리며 붉은 머리가 그의 시그니처 기술인 바람 후킥을 날립니다. 조우는 팔로 막아내지만 붉은 머리는 경기가 이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웬하오의 목을 겨냥한 날카로운 발차기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빨간 머리는 이 남자가 무술을 어떻게 아는지 의아해하며 회복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기 직전 몸을 잡으며 웬하오는 이제 얼굴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조가 침착하게 주먹을 쥐고 그의 코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는 웃으며 이게 승리냐고 묻고 웬하오는 믿기 힘들어 얼어붙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조용해지고 장 선생님이 조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웬하오는 자신이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모두가 그 결과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는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났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웬하오에게 불만이 있냐고 물었어요. 경기를 보면서 코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웬하오는 전문 훈련을 받은 엘리트인데 이제 막 엘리트 반으로 승급한 사람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소년이 뛰어난 숨겨진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고 한 이유라고 여깁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우리 소년을 축하하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분홍머리 소년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고 노란머리 소년은 그들이 강력한 팀에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소년에게 엘리트반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시고 그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열정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강한 사람은 주목받기 마련이라며 익숙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훈련에 집중하라며 학교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소년은 교장 선생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빨리 돈 버는 방법을 아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그는 그에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학교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년은 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에서 훈련할 때 그는 학교가 학생 대출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상기합니다. 그는 추가로 돈을 벌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때 노란머리 남자가 나타나 시합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남자가 소년에게 누구냐고 묻고 소년도 그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그동안 그 소년은 쉔에게 무례하다고 말하고 가끔 조금 성가실 때가 있다고 우리 소년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라고 소개하고 옆에 있는 성가신 사람은 쉔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 둘 다 그의 선배이며 헷갈리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가신 남자는 이제부터 그들이 한 팀이고 자신이 팀 리더라서 그를 잘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소년에게 웬하오를 상대로 사용한 전투 기술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런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소년의 동작이 단순한 반사작용이었다고 하자 놀랍니다. 그는 웬하오가 이 사실을 알면 화낼 것이라며 수는 그에게 설명하겠다고 빠르게 말합니다. 그녀는 전투 기술이 두루마리나 기억의 돌에서 배워지는 특별한 초능력 기술이며 그것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강한 전사들은 이러한 기술을 그들의 전투 스타일에 결합합니다. 션은 그에게 웬하오가 경기에서 D급 전투 기술인 훅 윈드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은 그게 발차기를 막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며 그런 기술을 배우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들이 희귀한지 물었고 리더는 희귀성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지만 강력한 기술은 두 가지 조건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사거나 누군가와 공유해야 해요. 하지만 정말 비싸요. 요즘 시장에서 기본적인 D등급 기술도 약 500,000예요. 뽐내기. 그들 둘 다 전투 기술이 있고 보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는 그들에게 빠르게 돈을 벌 방법을 물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은행을 털거나 하는 불법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션은 블랙워터 구역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수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구역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후 리더는 소년에게 그 기술에 얼마나 필요한지 묻고 그는 약 30만 원이라고 답합니다. 둘 다 바로 계좌를 확인하지만 완전히 무일 뿐입니다. 한편 소년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방과 후 블랙워터 구역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는 지도를 사용해 그 구역에 도착하고 집에서 정말 가깝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그를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 대해 사장님에게 물어보지만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외곽 지역에는 강한 전사가 없고 그의 전투력은 4레벨 오라클과 같아서 누구든 쉽게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이곳이 확실히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여기가 정말로 기적의 구역인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는 희미한 발자국을 보고 그것이 그를 비밀 통로로 이끌었어요. 그는 드디어 기적의 구역에 도착했어요. 통로를 조심히 지나간 후에 기적의 구역에서 소년은 더러운 환경과 음흉한 거래들을 본다. 그는 이곳에 법이 없고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무도 이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그는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되어 갑자기 그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깡패들에게 얼마나 더 따라다닐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 깡패 중 한 명이 그의 예리한 본능을 칭찬하며 그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해서 모두 앞에서 그를 때려 눕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에 그런 소년들을 많이 봤다고 말해요. 변장을 하고 블랙워터 구역에 오는 부유한 아이들이 결국 먹잇감이 된다고 해요. 존은 자신이 완전히 빈털터리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깡패가 자신이 예언자라며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살고 싶다면 명령을 따르고 주머니를 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우리의 소녀는 그에게 정말 무례하다고 말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갑자기 리더를 기절시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그가 조심하지 않아 리더를 쓰러뜨린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둘 다 그를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갑자기 나무 상자가 그들 위로 떨어지고 신비로운 소녀가 빠르게 소년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가자고 했다. 둘은 그곳에서 도망쳐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존은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물리친 후 질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소년을 아는 듯 행동하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아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의 옷깃에 적힌 이름을 읽었을 뿐이라며 주제를 돌립니다. 그는 이름표를 보고 바로 떼어냅니다. 그는 소녀가 자신을 모른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름이 목걸이에 적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그녀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이 지역이 정말 위험하니 정보를 잘 숨기라고 조언하고 그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돈을 벌러 여기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학생임을 알면 큰일 날 것 같아 떠나기로 합니다. 조가 떠날 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며 학생이 기적의 구역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그를 만졌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가 이미 예언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녀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삽니다. 그가 돈 벌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자신이 현지 가이드라며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흥미를 느끼고 그에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가이드는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해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소년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를 싸움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여기가 지하 격투 클럽인지 물어요. 가이드는 그렇다고 하며 이게 빠르게 돈 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 승자가 상금과 베팅 금액의 일부를 받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예언자들도 이 싸움에 참여한다고 하며 위험이 크지만 보상도 크다고 말합니다. 싸움을 본 후 그는 이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는 소년에게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베팅 칩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금을 노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소년을 따라 수수께끼의 소녀도 싸움 클럽에 들어가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우리 소년이 링에 있는 걸 보고 그가 여기서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못생긴 남자가 조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하며 자신이 지정된 전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관중들은 싸움꾼들이 한 방에 쓰러지니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소년은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음 두 명의 싸움꾼도 처리합니다. 이 싸움을 본 후 클럽 보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약해 보여 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하가 말하길 이 싸움 후 모든 싸움꾼이 기권했고 고객들이 경기가 조작된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부하들에게 특별 경기를 준비하라 지시합니다. 그는 상금을 다 가져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그는 마지막 상대를 물리치고 이제 상금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나운서는 관중들이 경기로 흥분해 있어 특별 경기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그들이 상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하들은 괴물이 묶인 트롤리를 끌고 나옵니다. 아나운서는 특별 경기가 프리크라고도 알려진 니플론과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 존은 진심으로 놀랍니다. NPC들이 그를 트롤리에서 풀자 괴물이 시체처럼 땅에 쓰러집니다. 그들은 바로 링 밖으로 달려나가 단단히 잠깁니다. 형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며 서 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깨어나 위협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군중 속 뚱뚱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안심시키며 자신이 한 방에 그 괴물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 그는 괴물을 보고 거의 바지를 적실 뻔했어요. 신비로운 소녀는 그런 것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조가 혼자선 감당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계획이 누설될 거예요. 한편 소녀는 이런 때에 보스가 없다는 게 아쉽고 이 괴물을 물리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의 눈을 볼 때 그는 자신이 사냥감이고 괴물이 사냥꾼처럼 느껴진다. 그의 육감은 이 존재가 매우 위험하다고 외치며 그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한다. 괴물이 소년에게 치명적 공격을 하려 돌진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본능으로 피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 후 그는 살아남고 싶다면 진지해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괴물이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자 존은 가능한 빨리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힘을 빌려 레벨을 올려 괴물을 땅에 내리칩니다. 괴물이 쓰러져 있고 그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다시 공격해 오자 간신히 피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효과 없다는 것에 놀라고 근접전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재빨리 물러납니다. 아레나를 빠르게 돌며 소녀는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괴물을 물리칠 무기를 찾습니다. 그는 괴물의 발톱을 부러뜨려 단검처럼 사용해 괴물의 목을 빨리 베었습니다. 그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이제 소녀는 방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보다 강하다는 걸 알기에 한 번 더 가까이 가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존은 돌진하지만 괴물은 신비로운 가스를 방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증기일 뿐입니다. 괴물은 안개로 소년의 주위를 흐트러뜨려 여러 방향에서 공격합니다. 소년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괴물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년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피해를 줍니다. 소년은 시간이 다 되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으로 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국 그것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집중해 즉시 괴물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 후 괴물의 손을 잡고 단번에 잘라냅니다. 이것이 소년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 그의 심장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괴물은 기회를 틈타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혀를 내뻗습니다.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힘을 빌려 괴물의 혀를 잡고 공중으로 휘두른 뒤 양턱을 잡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괴물을 찢어 죽입니다. 한편 카메라로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장은 신입이 드디어 쓰러졌는지 긴장하며 묻지만 얼굴은 금세 창백해진다. 경기장 안에서는 흰머리 소녀가 눈을 크게 뜨고 조를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한다. 괴물의 머리를 잡은 차에 그는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관계자는 땀을 흘립니다. 사장은 당황하며 그 싸움꾼을 데려오는데 큰 돈을 썼는데 그 소년이 쉽게 그것을 부쉈다고 저주합니다. 아나운서는 정신을 차리고 조에게 축하하며 나중에 직원 따라가 상금 받으라고 합니다. 무대 뒤에는 현금 가득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관계자는 총액이 약 50만 달러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잡으려 손을 뻗자 사장은 갑자기 닫아버립니다. 음흉한 미소로 거래가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존은 상시 전사가 되어 전액을 받거나 4분의 1만 받고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말해달라고 합니다. 보스가 소리치며 다른 참가자들이 싸움 후 모두 도망갔다고 하고 그의 전사가 갑작스러운 두부 손실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그게 원래 거래가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상대가 링에서 죽어도 싸움꾼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 조건을 상기시킵니다. 그게 합의된 조건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조의 아우라만으로도 그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살기 어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는 전액 지불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보스는 그를 위협하려고 총을 꺼내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웅은 한 동작으로 무기를 해체하고 악당의 손가락을 부러뜨립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보스는 부하들에게 그 아이에게 총알을 퍼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부하들은 바로 총을 꺼내 발사 준비를 합니다. 그는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점점 더 화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밖에서는 하얀 머리의 소녀가 갑작스러운 총성에 긴장합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빈 소다캔처럼 창문을 뚫고 날아갑니다. 땅에 쓰러진 의식을 잃은 경호원을 바라보며 군중은 무슨 영화 촬영이 진행 중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흰머리의 소녀는 이 혼란이 모두 조의 짓이라고 의심합니다. 한편 우리의 영웅은 총을 가진 경호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찌르고 있습니다. 대머리 깡패가 총을 쏘려 하지만 그는 대신 머리를 벽에 박아버립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며 그는 손에 돈을 쥐고 달립니다. 위층의 건달들은 그를 잡으라고 외칩니다. 거리를 질주하던 그는 한계에 다다라 몸이 느려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부상은 서서히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후드티를 잡아당겨 좁은 골목으로 끌어당깁니다. 전에 만났던 소녀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깡패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로 지나가게 합니다. 위험이 지나가자 그녀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조는 그녀의 얼굴이 나치금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힘을 아끼라며 숨겨진 탈출로를 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터널로 안내하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깡패들이 구역을 봉쇄해 그를 잡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대답하려 하자 그녀는 제지하며 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터널로 뛰어들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통신기를 두드렸다. 반대편에서는 화난 목소리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요구한다. 그녀는 무시하며 동생에게 조용히 하고 할아버지를 바꿔달라고 말한다. 보고할 게 있다고 한다. 장면은 다시 죄계로 돌아가는데 그는 간신히 아파트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바닥에 쓰러집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깨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마지막 힘을 다 소진할 때 소녀는 결국 땅에 쓰러진다. 의식을 잃은 그는 어머니가 상태가 좋아진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꿈을 꾼다. 진실은 더 가혹해서 그녀에게 몇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그가 크는 걸 보고 싶고 언젠가 그의 아이들도 만나고 싶고 조금 더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우리 영웅의 어머니는 그의 곁에 머물 힘이 없었던 걸 다시 사과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고 영웅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는 눈을 번쩍 뜨지만 스스로 진정시키고 창밖 맑은 하늘을 봅니다. 몸을 일으키며 여전히 조첸의 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지만 그를 깨운 것은 어린 시절의 악몽이었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깨어났니? 그를 당황하게 하며 그는 악마에게 지난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저주받은 책은 업무 핑계를 댑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되돌려서 어떻게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 악마는 그가 지하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괴물과 싸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골드핑거가 폭발하며 그에게 무모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지만 악마는 그의 힘이 두 번째로 되돌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한다. 이번이 두 번째 기회니 낭비 말라고 존은 미소 지으며 뒤를 지켜준 것에 대해 악마에게 고마워한다. 골드핑거는 진정한 후 싸운 괴물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 생각은 저주받은 장소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리게 하지만 지금은 레벨업이 더 중요해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그때 그는 어젯밤의 보상을 기억하고 즉시 서류 가방을 열어 그 깔끔한 지폐 뭉치를 드러냅니다. 악마는 그가 돈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조롱하지만 그는 적어도 지금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빚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이 부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문지르며 그는 같은 날 병원, 은행, 수업까지 모두 가야 한다고 투덜거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를 검사하고 상처를 깨끗이 유지하면 빨리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회복 속도를 눈치챈 남자가 혹시 예언자인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즉시 의사는 태도를 바꾸며 그에게 멤버십 플랜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대신 일반 약을 요구합니다. 괴물의 혀가 독이 없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는 의사가 연고를 건네는 것을 지켜봅니다. 병을 받자마자 그는 얼어붙어 믿기 힘들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는 의사에게 병이 왜 빛나는지 묻지만 의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이 평범한 용기라고 주장합니다. 제 친구는 전혀 믿지 않지만 그의 손에서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의사는 다시 멤버십 거래를 권하며 상담 세션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는 정신과 의사를 무시합니다. 복도에서 존은 이상한 에너지가 여기저기 흐르는 걸 알아차립니다. 손을 내밀자 더 밝게 빛나는 걸 보고 그것이 별 에너지와 관련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하 싸움을 떠올리며 그는 그 전투가 각성을 촉발했을 거라 의심합니다. 그리고 별의 에너지를 진짜로 감지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거라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밝은 초록빛 아우라를 내며 지나가고 존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쓴다. 그 남자가 지나간 후 존은 몰래 다시 쳐다보며 이 남자의 별 에너지가 다른 수준이라 생각하고 식은땀을 흘린다. 초록머리 낯선 사람은 잠시 멈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자신이 스캔당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곧 통신기로 그 생각을 떨칩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외계별을 추적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초록머리의 남자는 즉시 상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당분간 이 나라에 머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상사의 예언이 외계별을 보스급 위협으로 표시했으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상기시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초록머리 남자는 미소 지으며 상사가 너무 걱정한다고 말해요. 외계별이 진짜 적이라면 주저없이 무찌를 거라고 선언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 소년이 수업과 전화를 모두 건너뛴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는 사과하며 개인적인 일로 바빴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내기보다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고 대회 때문인지 묻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회에 대해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는 공영에 처했을 때 학교가 도와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학교의 최우선 과제가 엘리트 예언자 지원임을 상기시킵니다. 존은 미소 지으며 걱정 말라 하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에 교장 선생님은 안심합니다. 잠시 후 쉔과 수가 그에게 달려와 무슨 일 있었는지 묻습니다. 쉔은 소년이 전에 전투 기술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냅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30만을 모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는 감사하지만 그 기술을 배우려던 마음이 바뀌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웬하오가 나타나 평소와 다르게 수줍어하며 이전 행동에 대한 사과로 50천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하지만
수는 빨간머리에게 의도가 수상한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원하오는 조에게 사기꾼이라 한 걸 사과하고 이제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쉬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받아들일지 속삭이며 묻고 그는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합니다. 수는 웬하오에게 네 번째 멤버가 되는 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순위는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션은 바로 그를 부려먹으려 하며 물병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집니다. 조는 미소 지으며 든든한 친구들을 찾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장면은 그가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모습으로 바뀌며 오라클이 신체 훈련 중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러나 흡수율은 너무 느리게 진행됩니다. 훈련 장비를 착용해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여전히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레벨 1을 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션이 나서서 결투 경기를 제안하며 지루한 개인 훈련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영웅은 싸움 중 새로운 능력을 깨닫고 션이 뭔가 알아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그는 션에게 모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잠시 후 쉥과 수가 그에게 합동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을 막아내며 결과에 만족합니다. 두 사람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이미 1시간 넘게 싸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쉥과 수는 숨을 헐떡입니다. 수는 1대2 대련이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하고 션은 이 훈련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덧붙입니다. 션은 웬하오를 보며 이제 그의 차례라고 말하자 웬하오는 기꺼이 준비된 듯 미소를 짓습니다. 그룹을 보며 저우는 이론이 맞다고 결론 내립니다. 모두의 흡수율이 급상승 중이라 그들은 더 빠르게 레벨업할 것입니다. 저우는 원래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어 테스트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보충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희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력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빌리님 스킬은 어떤 보충제보다 100배 더 농축되어 있으며 만약 그가 무모하게 흡수한다면 그의 몸은 문자 그대로 폭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조절하고 천천히 흡수하면 빠르게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도박을 염두에 두고 주는 즉시 스킬을 활성화하여 강력한 오라의 파동을 방출합니다. 에너지의 거친 힘에 그가 당황하지만 한 번에 2레벨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는 몸을 긴장시키며 에너지를 얇고 통제된 흐름으로 만들어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압박에 굳고 모든 근육이 압력에 비명을 지릅니다. 모든 의지를 집중하며 조는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그를 채우는지 깨닫습니다. 그가 느껴본 것 중 가장 빠르다. 그러다 공포가 엄습하고 그의 몸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손을 위로 향해 넘치는 에너지를 파동으로 방출하여 친구들이 압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조가 갑자기 강력해진 것에 충격받아 중얼거립니다. 그때 골드핑거가 등장합니다. 그 혼란에 이끌려온 악마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습니다. 땀에 젖은 조는 침착하게 자신이 그 힘을 흡수했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그 소년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조가 정말로 소울메이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상사에게 무언가를 말했는지 묻지만 상사는 주제를 바꾸며 소년이 무사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소란을 듣고 코치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는 조가 그 모든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치는 별 에너지의 양을 보고 놀라며 즉시 조수들에게 측정 장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영웅의 힘을 측정한 후 그가 이미 3급 오라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코치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곧바로 교장실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는 학교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3급 오라클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레벨업했는지 묻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동안 해온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다음번에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 사람 모두 흥분하여 연습의 강도를 높입니다. 한편 우리 소녀는 이번에는 왜 그가 화를 내지 않았는지 보스에게 묻습니다. 그는 이제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골드핑거는 빠르게 레벨업하려면 모든 힘을 쓸 수 있지만 조가 더 강해져야 하므로 악마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는 별 에너지를 산처럼 모아두고 있었고 이 새로운 힘에 적응하면 다시 레벨업할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보스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대회가 다가오자 우리의 영웅은 열심히 훈련합니다.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팀 전체가 장소에 들어서자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아 흥분하며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션은 올해 참가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는 척을 합니다. 웬하오가 끼어들어 레벨 4 브레킷 준비됐냐고 묻습니다. 그는 제때 레벨업 못해 참가 못한 것에 불만이지만 저우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울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면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싸우기 위해 사는 것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레벨 3과 레벨 4의 경기장이 나뉘어 있어서 그들은 각자 준비하기 위해 헤어집니다.
한편 교장과 코치는 VIP 구역으로 들어가 사탕 가게에 들어온 아이들처럼 주변을 둘러봅니다. 코치는 기다려온 호화로움이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오늘 드디어 그들의 학교에서 레벨 4 브래킷의 선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왕 교장님이 나타나 몇 달 만에 2명의 고등급 학생을 배출한 것에 대해 교장님께 축하를 전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겸손하게 행동하며 이는 자신과는 상관없고 모두 학생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또한 대회에 대한 모든 주요 정보를 제공해준 왕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개혁 이후 정부는 우승 학교들에게 보조금을 발표했고 이러한 보조금 때문에 대회의 난이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한 오만한 남자가 시골뜨기가 VIP 라운지에 억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답하려 하지만 왕이 그를 막으며 엮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회에서 우승한 학교의 교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이번 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백발의 남자는 후에게 이번 장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즐기고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코치는 교장에게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회에 참가하는데 괜찮을지 물어봅니다. 후는 코치에게 그의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재능이 있으며 조는 천재보다 훨씬 더 재능 있는 신동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장은 그저 관중석에 있는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 친구들은 조를 응원하지만 그녀는 그가 걱정되고 아주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기에 처음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우리 소년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를 응원합니다. 일주일 전 학교에서 그녀는 조가 아카데미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는 하위 계층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하지만 우리의 영웅이 나타나 그녀를 붙잡아 줍니다. 그는 괜찮은지 묻고 그녀는 고맙다고 한 후 그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봐서 인사하러 왔다고 해요. 그녀는 이제 그가 엘리트가 되어 하위 계층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인정해요. 그는 그녀에게 친구는 영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녀는 이를 듣고 행복해지며 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대회에서 꼭 우승할 거라 생각해요. 아나운서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반 대표는 우리 소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흥분합니다. 아나운서는 올해 교류 대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이 행사는 그와 파트너 릴리안이 진행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관중은 열광하는데 그녀는 전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디바는 오늘 열심히 일하러 왔으며 오늘은 단지 평범한 아나운서일 뿐이고 이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참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아나운서는 12개 학원에서 408명이 참가하며 레벨 3 브래킷에 16명, 나머지 32명은 레벨 3 브래킷에 있다고 규칙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 홀은 레벨 4 브래킷 전용이며 순위는 2 브래킷의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나중에 포인트로 변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가자들은 1-1로 싸우고 이긴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후 다른 경기 승자와 겨루며 마지막에 한 명의 전사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이며 한 참가자가 항복하거나 싸울 능력이 없을 때 경기가 종료됩니다. 릴리안은 올해 대회의 규칙이 훨씬 더 엄격해졌다고 말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기둥의 맨 위를 보라고 합니다. 관중들은 S랭크 유명인 바이 유에가 홀에 앉아 그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바닥을 가볍게 흔듭니다. 아나운서는 마스터가 관중을 유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특별한 링을 설치했으며 각 경기 후 즉시 링을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보석을 착용하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참가자 인증 역할을 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S랭크가 정말 무섭다고 수군거리고 있고 우리 소녀는 그의 힘이 거의 고조와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모든 것에 대해 너무 태평해 보여서 긴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은 결과가 보석에 표시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단 17분 만에 끝났고 승자는 샤오란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S급 오라클이 직접 대회를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올해의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왕 교장님은 그것이 모두 레벨 4와 3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레벨 4 예언자들은 전투 기술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입니다. 유명 학교들은 너무 부유해서 C급 기술을 사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들이 대회에서 항상 우승하는 유일한 이유는 보조금을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포션과 전투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다섯 번째 경기는 란친과 리제의 대결로 치는 상대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상대를 놀리고 있어요. 그녀는 능력에 기반한 전투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쥡니다. 관중들은 흥분한 상태로 그녀가 비밀스러운 마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고 교장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상위 등급의 오라클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 교장은 그녀가 어린 나이에 이 능력을 얻은 천재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오 교장은 그녀가 그런 능력을 가져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 교장은 왜 그녀를 영입하려 했냐며 조롱합니다. 이 교장은 단지 조기 각성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6번째 경기에서 왕은 상대가 공격할 틈도 없이 단 5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를 본 관중들은 불타는 오라클이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장은 이 교장에게 직접 배우는 학생과 견줄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교장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왕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후는 이 전투가 그들의 수준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낮은 순위라 이 토너먼트에 참가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조가 한 경기라도 이기거나 멋진 경기를 보여준다면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7번째 경기가 종료된 이후 주인공은 다음에 맞설 상대가 어떤 전사일지 궁금해합니다. 골드핑거는 힘을 빌려 경기를 신속하게 끝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주목받고 조사받아 곤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링으로 가는 길에 그는 친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싸우게 되어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의 상대가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이며 전투 기술이 너무 강력해서 D급 오라클조차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낮은 등급 경기에서 강력한 기술 사용이 위험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치는 보석이 치명적인 공격 한 번은 막아줄 수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경쟁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돕는지 물었고 그녀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니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거만한 바보들을 혼내주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그가 도와주길 바랐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를 조금이라도 지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상대가 그녀가 말한 것만큼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첫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고 소년이 링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는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환호는 어벤져스처럼 등장하는 참가자 레이를 위한 것이다. 아나운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레체가 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12살의 오라클이 되었고 불과 4년 만에 4단계 오라클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국가 자격증과 함께 길드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그를 이 새로운 시대의 최고의 전사라고 부르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링에 들어서자 관중은 열광하며 그를 응원합니다. 반면에 반장은 우리 소년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 걱정합니다. 군중 속 한 남자가 그녀에게 레이가 강하고 잘생겨 팬이 많다고 말해요. 반면 그의 상대는 그냥 성질 나쁜 평범한 사람 같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조가 진심으로 착하고 온화한 소년이라 그를 응원한다고 해요. 그 후 두 사람은 논쟁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 천재가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그리고 무패의 리안 광 아카데미를 이길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경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릴리안이 그를 중단시키며 한 명의 선수를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는 급히 사과하며 모든 흥분 속에서 잊어버렸다고 인정한 후 조를 레이디 오라클 아카데미의 스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의 아카데미가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외에는 그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회 전에 그에게 기술을 사줬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관중들은 그를 비난하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재와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다나를 쓴 남자는 크게 웃으며 반장을 조롱합니다. 한편 우 교장님은 교장에게 그들이 첫 해에 학원의 스타와 맞서게 된 것이 불행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빨리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웡은 후에게 모두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링 안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레이는 첫 대회에서 자신을 상대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비로는 그에게 싸움에 집중하라고 하며 갑자기 우리 소년에게 달려가 그의 옆에 도착합니다. 그는 첫 경기에서 10%의 힘만 쓰겠다고 합니다. 첫 싸움에서 지더라도 조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그가 친절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번 정상적으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때 아나운서는 천재가 열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며 첫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발표합니다. 레이는 속도를 활용해 소년을 공격합니다. 너무 빨라서 마치 그림자 분신술로 여러 복제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공격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천재를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 교장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우리 소년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이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끝이라고 생각하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조가 그에게 피하지 않을 거냐고 묻고 나서 그의 얼굴을 강하게 때립니다. 모두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놀라는 동안
우리 소녀는 레이의 공격을 방역하며 바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천재는 보통 그의 속도로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지만 지금의 주요 질문은 그가 단순히 부주의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피하지 못했는지입니다. 군중은 우리 소년이 해킹을 썼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천재를 절대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그는 누가 첫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숨겨진 규칙을 깼는지 궁금해합니다. 웡은 교장에게 그의 학생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장 우는 아무도 레이보다 빠를 수 없으니 분명 속임수를 쓴다고 말합니다. 교장은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윗사람들이 이미 알아챘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불평과 투덜거림이 나쁜 본보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조용히 경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피카츄도 아직 안 끝났다고 외칩니다. 그는 전에 조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번개가 그를 감싸고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능력이 거의 통제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레이는 번개를 소환하지만 소녀는 침착하게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아요. 그는 레이 안에 이렇게 많은 스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거의 재미있어 합니다. 갑자기 노란 번개가 조 옆을 스쳐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장벽에 부딪히고 과잉 에너지를 가진 핀볼처럼 경기장을 이리저리 튕기며 부딪힐 때마다 속도가 더해집니다. 아나운서는 레이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고 한다고 외치고 릴리아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 덧붙입니다. 레이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웃고 위에서부터 초강력 발차기를 날리기 위해 뛰어듭니다. 우리 소녀는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레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그의 돌진 모멘텀이 레이를 경기장 바닥에 통제 불능으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조는 그에게 승리 기회가 있을 때 더 일찍 공격했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아나운서는 피카츄가 다시 쓰러졌다고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돌이 빨간색으로 변해 포켓몬이 전투 불능 상태임을 확인시킵니다. 아나운서는 조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레이가 괜찮을지 잠시 궁금해합니다. 돌이 치명적인 것을 막아주었어야 했죠. 경기가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에 놀란 관중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레이가 패배한 이후 친히 두 번째 중결승전에 출전하여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나서서 상대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관중들은 짐승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선은 다시 주로 향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의 아이는 그들에게 죽음의 눈초리를 보내며 그 섹션 전체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네 번째 경기에서 다른 오라클 학교에 라는 우리 소년과 맞붙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저우는 베테랑처럼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가벼운 펀치로 란의 머리를 쳐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심판들은 우리 소년이 아직 전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 조절에만 의존한다고 언급합니다. 한 명은 그가 실력을 숨기거나 약물을 썼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이는 대회 규정을 크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아나운서는 중결승전에서 조와 리우의 대결을 소개합니다. 그는 말이 막힌다. 검은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한 심판이 우리의 영웅에게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별 에너지를 방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군중은 이들이 대회 심판임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가 부정행위 의심을 받자 소녀는 땀을 흘리며 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을 제한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검사관들은 결과를 읽고 측정값이 안정적이며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관중에게 참가자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 물러서고 아나운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우리 영웅이 공식적으로 레벨 3로 확인되었고 중결승 준비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관중들은 잠시 이해한 후 우리의 영웅이 진짜라는 사실에 열광합니다. 무대 건너편에서 리우는 그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우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공격으로 그를 기절시켜버립니다. 아나운서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치며 목소리를 거의 잃을 지경이 되고 릴리아는 관중석에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 덧붙입니다. 왕 교장 선생님은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 돌아서서 그런 괴물 같은 학생을 배출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남자는 발언을 자부심 있게 받아들이고 조롱하던 교장들도 칭찬하려고 몰려듭니다. 그는 정중히 미소 짓지만 그 관심이 조금 불편합니다. 반대편에서 이와 유는 갑작스러운 아첨꾼들의 무리에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학교의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경기장 바닥으로 돌아와 마지막 중결승이 호출되고 치는 긴장된 결의로 무대에 올라간다. 그녀의 맞은편에서 왕은 마치 다음 먹잇감을 찾은 포식자처럼 눈이 반짝이며 앞으로 나선다. 친, 후배들이 관중석에서 응원하며 짐승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방어의 틈을 발견하고 돌진하며 공격을 준비해요. 흐르는 구름손으로 그녀는 그의 가슴에 공격을 날렸다. 한근 비틀거리지 않고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공격이 그에게 거의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웡은 그녀의 손목을 쉽게 잡고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치는 그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에 팔꿈치를 꽂아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 상황이 웃기다고 말해요. 절망감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부추기며 그녀는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그의 몸을 마법으로 꽁꽁 묶어 미라처럼 만듭니다. 그녀는 바람 스타일을 사용하여 그의 감긴 몸을 무자비하게 차고 때립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공격이 적중하여 피해를 입혔다고 확신하고 약간 긴장을 풉니다. 그 희망은 금세 산산조각나고 왕이 유령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피를 빼앗으며 그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아서려 합니다. 왕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혈기술로 주먹을 날려 그녀를 벽으로 날려보내고 조각들이 흩어지며 깨지게 합니다. 지는 무릎을 꿇고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아나운서는 이제 왕이 우위를 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후배들은 그녀가 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눈을 돌립니다. 왕 교장 선생님은 주먹을 꽉 쥐고 그의 스타 학생이 이기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치는 옆에 놓인 빨간 태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그녀는 질 수 없다고 속삭인다. 빨간 태그를 본 순간 그녀는 걱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로 북적이는 학교의 한 방으로 들어갔던 회상에 빠져든다. 한 소녀가 울며 아카데미가 문을 닫으면 예언자가 되고 싶다는 꿈에도 불구하고 자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소녀를 안심시키며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다정하게 안았습니다. 지는 아카데미 문 닫지 않게 자금 마련 위해 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검은 머리 소녀는 확신 없어 보였지만 지는 약속 어긴 적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 소녀는 주머니에서 손수 만든 빨간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은 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녀는 현재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부적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다시 약속을 속삭입니다. 웡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운의 부적을 짓밟으며 이것이 그녀의 전부냐고 비웃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녀를 잔인하게 발로 찼다. 그녀의 크리스탈은 붉게 변하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지만 웡은 계속 조롱했다. 아나운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괴물은 다시 발을 들어 그녀를 짓밟으려 합니다. 군중은 공황에 빠지고 아나운서는 누군가 그를 멈춰달라고 소리칩니다. 관중들은 괴물이 무엇을 하려는지 두려움에 떨며 지켜봅니다. 왕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며 누군가 그의 학생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한 관리자는 비사부에게 행동을 요구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에 왕은 강하게 발을 내려쳐 경기장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커지며 목표물이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이제 친을 품에 안고 서 있으며 제때에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소환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괴롭힘이 이런 거냐고 묻습니다. 웡은 분노에 찬 눈으로 몸을 돌려 조우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나운서는 안도하며 외칩니다. 우리의 소년이 제때 친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왕 교장은 부상당한 학생을 안으러 달려가며 그녀의 생존에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군중은 그녀가 패배한 후에도 짐승이 그녀를 끝내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해합니다. 왕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영웅에게 다가가서 그의 길을 막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그 오만함이 드디어 조에게 불을 붙였어요. 우리 소녀는 그에게 죽음의 눈빛을 보내며 괴물에게 도전하라고 해요. 당직 의사들은 소녀를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키고 아나운서는 다음 경기를 위해 빠르게 경기장을 정비하라고 직원들에게 촉구해요. 관중석에서 우리 소년의 친구들이 반장과 모입니다. 션이 상황을 묻자 그녀는 조카 결승에 진출했지만 상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의 친구가 우리 소년에게 조심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열정적인 주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요. 경기장에서 왕은 우리의 영웅이 기회가 있다고 비웃지만 영웅은 그가 말이 많다고 응수해요. 그는 비웃으며 짐승이 싸우러 온 건지 떠들러 온 건지 묻습니다. 양쪽이 대치하자 그들의 기운이 격렬히 타오르며 에너지 대치 상태로 변합니다. 아나운서가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알립니다. 웡은 갑작스레 펀치를 날리지만 우리의 영웅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짐승이 비웃으며 저우가 더 강할 줄 알았다고 도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즉시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상대방을 땀나게 만듭니다. 브로는 더 강하게 파고들며 이게 정말 이전 대회 우승자의 수준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잡기를 시도하지만 웡은 간신히 피합니다. 웡은 혈기 스킬을 써서 주먹에 힘을 모으고 두 사람은 전속력으로 서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나운서는 믿기 어렵다는 듯 외칩니다. 레벨 4 전사가 이렇게 격렬히 싸우는 건 처음 본다고 합니다. 주의 반 친구들조차 충격을 받으며 그동안 대련에서 친구가 힘을 숨겼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경기장 안으로 돌아가서
조우는 왕의 턱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립니다. 그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학생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왕의 입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그는 자신과 같은 강자가 어떻게 이렇게 밀릴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생각은 그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그는 능력을 더욱 끌어올린다. 골드핑거가 나타나 그 남자가 몸에 스타 에너지를 억지로 주입해 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잡아요. 그는 팔꿈치 공격을 준비하며 속도가 자신의 인식 기술에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제어실에서 한 관리자가 불안하게 마스터에게 왕의 레벨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이것은 가족의 혈기 예술일 뿐이며 그를 한 단계 올려주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소년이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멀리 갈지 궁금합니다. 링 안에서는 두 싸움꾼이 감자튀김을 두고 싸우는 중독자들처럼 빠르게 주먹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의 친구들은 긴장 속에 지켜보며 션은 우리의 영웅이 밀린다고 외친다. 빨간 머리 친구가 그를 바로잡으며 조가 사실 야수의 펀치를 완벽히 막고 있다고 말한다. 경기장에서 우리의 영웅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연속 공격을 피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가 강한 펀치로 방역하여 야수가 온 힘으로 막아야만 하게 만듭니다. 충격으로 바닥이 갈라지고 왕은 뒤로 미끄러집니다. 친구가 강한 펀치를 날리자 왕은 저우가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인 첫 싸움꾼이라고 말합니다. 자부심과 분노에 불타오르며 그는 혈수를 더 강하게 강화하고 여전히 자신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웅은 맞받아치며 그게 전부냐고 도발합니다. 그는 빌린 힘 스킬을 활성화하고 레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강자는 다시 싸우며 주먹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자오는 인식 기술로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읽어냅니다. 그는 짐승의 약점이 심장임을 알아차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녀는 상대 가슴에 팔꿈치를 직격하여 짐승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이게 합니다. 그 타격은 그의 숨을 앗아갔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공격을 이어가며 왕을 방어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야수는 점점 무거워지는 주먹을 막아내면서도 우리의 영웅의 속도와 힘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생각합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혈수를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소녀는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고 별의 에너지를 주먹에 모읍니다. 왕은 그에게 죽으라고 외치며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의 주먹이 부딪히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파가 경기장을 가로지릅니다. 관중들은 폭발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팔을 듭니다. 교장 선생님은 전투에 몰입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필사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연기가 거치자 아나운서는 왕이 여전히 서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짐승이 쓰러지고 크리스탈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서 있는 이는 소년입니다. 이로써 라이트스쿨은 공식적으로 레벨서 부문 1위와 전체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의 친구들은 드디어 대회에서 이겼다고 외치며 크게 축하합니다. 그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그를 응원하며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의 선생님은 그의 극적인 반응에 무표정하게 반응합니다. 전에는 그를 조롱하던 교장들이 이제는 체면을 세우려 부끄러움 없이 달려와 축하합니다. 한편 왕 교장은 굴욕에 화가 나 있고 작년 준우승 교장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이 교장은 예상과 달리 동맹이라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그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에 놀랍니다. 바이 선생님은 대회가 끝나서 떠나기로 하고 공식 인사가 그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떠나는 길에 바이의 눈은 옆에서 지켜보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좁아집니다. 그는 그들이 조를 스카우트하러 온 건지 궁금해한다. 한 노인은 옆에 소녀에게 이렇게 외진 학교에서 그런 괴물이 나올 줄 몰랐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의 영웅을 그들의 길드로 데려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소녀 리는 그들이 어릴 적 친구였지만 이제 조는 그녀를 못 알아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영입하려고 모든 걸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우승팀이 무대에 섭니다. 카메라가 번쩍이는 동안 교장 선생님은 최신 학교 라이브를 홍보하며 승리를 활용합니다. 우리의 영웅은 사진을 위해 웃습니다. 그는 이게 실제 싸움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지만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은 그를 따로 불러 승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인정합니다. 약속대로 그는 조에게 검은 크리스탈을 주었고 악마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주요 오라클 아카데미들이 이제 그에게 연락할 것이라 경고하며 그의 출신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우리의 영웅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친구들과 만납니다. 여름 방학인데도 그들은 서류를 들고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쉔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모든 상위 아카데미에서 조기 입학 허가서를 보냈고 모두 합격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한 명씩 축하하지만 그들은 진짜 공은 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쉔은 진지하게 함께 미래의 최고의 팀이 될 거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에 주인공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수는 그들이 다른 학교에 가도 여전히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첸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루할 것 같아서 오히려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걸어가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모퉁이에서 나타나 그들을 모두 놀라게 합니다. 반장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함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반장이 엘리트 교실에 들어서자 눈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영웅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는 교장 덕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리우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했고 교장 선생님은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시설들을 모두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후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학생들 덕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친구들은 이 모든 변화가 그들이 떠난 직후에 일어난다고 농담을 합니다. 수는 반장에게 방학인데도 대회가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잘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모두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 문화 학생으로 지원하고 싶다며 마감 기한이 한 달 남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에 분홍머리 소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수는 반장의 손을 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약속해요. 션은 조에게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학교는 결정했는지 물어요. 조는 아직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5개의 주요 학원에서 즉시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리의 영웅 선배를 불러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는 빨간 봉투를 주며 방금 도착했다고 설명합니다. 션은 안도의 숨을 쉬며 친구가 속일 리 없다고 해요. 주는 편지를 읽고 그것이 새벽 아카데미에서 온 것이라 말해요. 모두 그 이름에 놀라고 금발 학생이 가장 높은 위치의 아카데미라고 외칩니다. 주인공이 설명을 요청하자 그는 이야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는 5개의 주요 학원이 권위와 힘의 상징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새벽 학원이 모든 학생을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고의 학원입니다. 조는 왜 6개의 아카데미가 아닌 5개인지 묻습니다. 교장은 그 아카데미의 진정한 가치는 측정할 수 없으며 모든 아카데미가 균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세워졌다고 답합니다. 그는 정보가 기밀이라며 진지하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사실 균열은 강력한 괴물들로 가득 찬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이 현실 세계로 탈출하면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포털이 나타날 때마다 사절들이 파견되어 괴물들을 제거합니다. 균열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한때 균열 정리 부대의 일원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핵심 멤버 한 명의 죽음만으로도 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다른 학원들도 학생들에게 균열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지만 다오는 다르다고 그에게 신중히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교장은 죄에게 다른 학원들도 여전히 입학할 수 있으니 목숨을 걸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고 다운에 가입하겠다고 해요. 그 큰 남자는 이미 답을 아는 듯 미소 지으며 그가 반드시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 거라고 말해요. 쉔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함께 강해질 거라며 균열은 모두에게 쉬울 거라고 말해요. 금발 소녀는 마감일이 보통 반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번에는 겨우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우리의 영웅은 준비해야 해서 반장을 훈련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은 알아서 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그는 모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마의 책이 나타나서 수정이 그 앞에 떠오르게 합니다. 팔을 뻗어 수정에 닿자 무언가를 흡수합니다. 검은 수정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자 우리의 영웅은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합니다. 슈는 마음 아파하며 그 크리스탈을 돈으로 바꾸고 싶었다고 투덜댑니다. 골드핑거는 이제 쓸모없으니 잊으라고 하며 대신 학교 방문은 어땠냐고 묻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 강해지기에 완벽한 장소인 새벽 아카데미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균열을 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책은 균열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별의 에너지가 그곳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웅은 주제를 바꾸고 소원 하나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보상이 있는지 묻습니다. 골드핑거는 자신이 소원 우물처럼 취급받는 것에 약간 화가 났지만 돕기로 합니다. 균열이 그의 소원과 관련이 있어 그는 조에게 견디라고 말하고 어둠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 연공은 어두운 오라를 흡수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신성한 창조 능력을 얻었다고 알립니다. 그 힘은 그의 몸을 재구성하며 그는 고통을 견디며 레벨 6에 도달합니다. 과정이 끝나자 소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그가 에너지를 사용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골드핑거는 그 능력이 그의 옛 친구 사토의 것이었고 실제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전의 보상들은 이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것이 단순히 레벨업을 위한 화려한 방법인지 궁금해하지만 골드핑거는 레벨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를 꾸짖는다. 악마는 레벨이 기본 신체 능력에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디랭크 첫 각성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며 쓸모없는 능력으로 각성하는 걸 피하려고 조에게 이 기술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는 친도 능력형 각성을 했다는 걸 깨닫고 일반 전투 기술이 그것에 비해 초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균열에 들어가려면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완전히 깨닫습니다. 골드핑거는 기술의 힘이 사용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빨리 시험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추는 리모델링 이후 스타 에너지가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시스템 패널이 이제 비디오 게임 인터페이스처럼 보입니다. 그의 스탯을 보며 상점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쉽게도 잠겨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그가 레벨업할 때까지 잠겨 있습니다. 그는 레벨업 화면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부가 임무를 받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한 영혼 포인트가 없습니다. 골드핑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묻자 조는 레벨업을 위해 균열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악마의 책은 우리의 영웅이 쓸모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의 앞에 새로운 시스템 패널이 나타나 또 다른 소원이 완료되었다고 알립니다.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며 새로운 마법사 갑옷을 받습니다. 그 장비는 독특한 등급으로 그의 몸 주위의 갑옷을 소환해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정말 기뻐합니다. 방어력뿐만 아니라 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골드핑거는 눈물을 흘리며 힘을 다 썼다고 하지만 조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합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은 왜 일찍 떠나는지 묻습니다. 조는 하루면 충분한 여정이지만 미리 도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장에게 병원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해달라며 쪽지를 주고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우리의 영웅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지금은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교장은 더 묻지 않고 그 주제를 제쳐두며 모두가 조의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인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목적지로 떠납니다. 공항에서 접수원이 왜 도시 중간 지역으로 가는 비자와 항공권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소녀는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했고 그녀는 여름 방학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증거를 요구하며 그는 다운 아카데미에 카드를 줍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그것이 뭔지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경력 내내 본 적 없다고 생각하며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봅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입학 허가서도 필요한지 묻지만 그녀는 급히 사과하며 카드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는 티켓조차 필요 없다는 것에 놀라는데 그녀는 그의 신분이라면 돌아오는 항공편에만 티켓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 조는 1등석 좌석에 기대어 앉아 이것이 다운의 특권 중 하나인지 궁금해합니다. 창밖을 보며 그는 다운 아카데미가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며 비행을 즐깁니다. 다운브레이커 아카데미에 도착하자 소녀는 주변이 조용해 이상하게 느낍니다. 그는 등록을 위해 접수 데스크로 갔고 접수원이 그가 조 채님을 알고 기쁘게도 직접 학교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자신이 기다림을 받을 만큼 중요하다고는 예상 못해 놀랐습니다. 접수원은 그를 돌 기념물로 안내하며 카드를 그 위에 놓으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워도 조는 요청대로 합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아카데미 구역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 경험은 조를 말문 막히게 합니다. 이어서 접수원이 그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안내했습니다. 긴 흰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 린 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며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의 선배였습니다. 접수원이 떠난 후 조는 왜 리난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다가가기 전에 쿠이 밍춘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린앤은 얼굴을 찌푸리며 쿠이에게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린앤은 그를 대화에 초대하지만 저우는 대화를 짧게 하자고 요청하며 그녀의 길드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하고 그 가격으로 3천만을 제시합니다. 가격을 듣고 조는 놀랐어요. 심지어 쿠이 밍청도 린안이 제정신인지 의아해하며 조에게 헛소리를 해댑니다. 화가 난 린안은 그를 바라보며 언제부터 그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묻고 그는 당황하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리눅스는 그녀가 왜 그를 변호하는지 이해 못해요. 린앤이 돌아서서 이것이 그녀가 제안할 수 있는 최고라고 말해요. 하지만 조는 제안과 자신의 기술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단지 2등급일 뿐이야.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로운 학생들에게 강당에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린앤은 이 제안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고려해보겠다고 알리고 그녀는 그를 강당으로 데리고 나간다. 강당에서는 금발의 소년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소년과 함께 앉아 그와 비교하여 두드러지려고 한다.
그 소년의 린앤에 대한 의도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통제하고 결혼을 통해 가문의 영향력을 높이려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강사인 장후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이 다운브레이커에 입학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천재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단지 신입생일 뿐이라고 빠르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곧 완전히 새로운 것, 균열을 마주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균열은 사냥과 같아요. 신탁자들이 사냥꾼이지만 언제 먹잇감이 될지는 운명이 결정합니다. 인간 무기는 거기서 소용없어요. 강력한 핵심 힘과 균열 재료로 만든 무기만 효과적입니다. 아카데미 다운브레이커는 최상급 오라클을 모아 균열의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종휘는 그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가 정보를 얻고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장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이 적응하고 강해지거나 여기서 쓸모 없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없음을 보고 그는 첫 평가의 성공을 선언합니다. 보상으로 학생들은 전투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스킬 스톤, 즉 결정체를 받습니다. 이것은 와이즈 아이를 포함하며 자동으로 피셔 스크립트를 감지하고 읽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강사는 두 가지 평가를 더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입학 시험으로 낮은 등급의 균열 하나를 클리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개월 내에 D등급에 도달하고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은 당황하지만 몇몇은 D등급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 안심합니다. 그들의 불안을 느낀 장후이는 보충제가 과정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될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후 선배들을 불렀고 린앤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부인할 수 없는 아우라로 나서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신입생 평가에서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멘토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린앤이 앞에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 숨을 헐떡입니다. 선화 길드 상속자인 그녀가 아카데미에 온 이유라며 한 학생이 일어나 선택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린앤은 그를 거절하며 마법 유형만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학생은 힘을 전문으로 하지만 다른 남학생은 그녀를 위해 마법 유형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힘을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그 학생도 거절해요. 한 명씩 계속 학생들을 거절해요. 높은 기준을 가진 그녀의 태도에 강사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요. 그는 그녀에게 적어도 한 명의 신입생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는 사람이 자동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학생들 중 금발의 소녀는 자신감 있게 지켜보며 린앤의 선택이든 상황에 의한 것이든 결국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조첸이 일어나 그녀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강당은 조용해지고 아무도 그녀가 동의할 줄 몰랐지만 그녀가 예라고 하자 모두 놀라요. 나중에 임무홀에서 저우는 그녀의 결정을 의아해하며 왜 그를 선택했고 경험이 부족한 그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리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만 말하며 시험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를 위해 준비된 평가팀을 소개합니다. 쉬한 감독관은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개입할 것이며 그녀가 개입하면 실패로 간주됩니다. 치료사인 리웨이는 회복 지원을 제공하고 자오리는 원거리 공격을 담당합니다. 리루이, 팀 리더는 진영을 지휘하고 전술적 결정을 내립니다. 리루이는 주인공이 빈손인 것을 보고 특별한 재능을 깨우쳤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부정합니다. 그는 놀라 아카데미가 어떻게 그를 들여보냈는지 의아했다. 이제 불평해도 소용없으니 그들은 그의 곁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리위는 주에게 보호를 위해 가까이 있으라고 조언하지만 그는 전투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약간 어이없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리루이의 팀은 1번 방의 균열로 보내지고 그 균열은 세계수 조각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균열이 열리자 소녀는 짙은 기운을 느끼며 레벨업의 열쇠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동굴에 도착하고 거의 즉시 그림자 악마 늑대 무리가 그들을 감지합니다. 후각이 예리한 리루이와 자오린이 돌진해 최선을 다해 쓰러뜨리려 합니다. 힐러 리우 웨이는 치유하려고 달려가지만 뒤에 야수가 있는 걸 모릅니다.